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제 2강이죠. 2강. 두 번째 이 강의고요. 그 학습 주제가 이제 계획 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교재에 많은 자료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해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 들어. 이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요. 이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면 이 기획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기획이란 과정이 이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타당성까지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표라든가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 종합적인 이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기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타당성 조사. 이 타당성, 내가 정말 이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 및 설계라 그래요. 이 계획 및 설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항상 계획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설계가 나중에 나와요. 그럼 현재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 설계라고도 하고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계획은 큰 머릿속에 구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설계는 도면을 완성하는 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계획 설계라고 하는 큰 과정도 큰 과정, 하나의 큰 과정인데 이 과정들을 세분화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 뒤에다가 설계자 붙여주는 분이 있어요. 계획 설계. 그 다음에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설계는 우리 기본 설계라고 하죠.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설계라고 있어요. 실설계. 그럼 둘 다 뭐가 들어가요? 설계가 들어가죠. 그러면 계획 설계도 설계고, 기본 설계도 설계고, 실시 설계도 설계인데, 보통 그 계획 설계는 이렇게 저는 설계자를 빼고 계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처음부터 막 도면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프로젝트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조금씩 구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계획 단계 또는 계획 설계. 그래서 설계도 이제 우리가 기본 설계, 에서 실설계인데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럼 그 얘기 뭐냐? 이렇게 실설계가 되면 굉장히 구체화된 어떤 도면 같은 그런 작업이 완성되는 단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획과 설계라는 과정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밑그림이에요. 큰 밑그림. 그래서 기획 단계라는 단계가 있고, 그렇죠? 이 타당성 조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설계라는 과정이 있고, 이 계획 설계 과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시공 과정이 되겠죠. 건물을 직접 짓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직접 짓는 과정이 있고, 건물을 짓고 나면 사용들이 뭐를 해? 이제 완성이 되면 사용자, 그렇죠? 사용자. 유저가 나오겠죠. 사용자가 나와, 사용자. 사용자가 나면 사용자들이 경험해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POE라고 하는 포스트 아큐판시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사후평가 과정이 들어가요. 이 사후평가라는 건 POE, 사후평가, 사후라고 한 얘기 뭘 얘기할까? 이용해 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이용해 보기 전이 아니라 이용했던 사람이 이 건물을 이랬어요 라고 해서 사후평가는 그 에볼루션 들어가는데 얘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후평가 것들을 나중에 후속 과정이죠. 후속 건축물. 이와 유사한 건물 있죠. 유사성 높은 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일종의 이런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계획 결정 과정이고 이 계획 결정 과정에 계획 과정인지 아니면 전체 과정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일반적 건설 과정의 가장 기본이 이건데 여기 교재는 뭐로 나와요? 목표 설정이 나왔죠. 목표 설정이 나온 거고요. 정보 수집과, 그죠? 그 다음에 분석이 나올 거고요. 이 조건 설정이 뭐냐? 우리가 계획을 하기 전에 어떤 큰 컨디션이 있어. 이게 조건이죠. 조건 설정이 들어가고, 여기서 모델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걸 평가하고 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요 기획에서 계획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 교과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목표 설정,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조건 설정, 모델 구상. 모델 구상은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알터네티브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평가하고 계획을
결정한 거야. 계획 결정은 계획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정 밑에 보면 기획, 기초조사, 기획 단계를 얘기해. 기초조사하고 기본 계획, 그쵸? 또 우리가 용어가 좀 틀려. 그러니까 많이 뭐라고 물어봐. 아니, 교수님, 아니, 왜 이렇게 용어 다 틀려요? 왜 그랬을까? 출제하는 사람마다 지가 쓰는 용어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용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설계도 작성 기준에 관한. 하지만 예, 우리가 원래 계획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굉장히 창의적인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꼭 남이 한 걸 또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이거 용어가 맞아 그러면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가 사실은 뒤죽박죽 돼 있지만 그냥 우린 전체 큰 흐름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운다고 해서 이거를 하나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동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 건축계획은요, 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하면 유동적이라고 그래요. 왜? 출제하는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 계획 설계 교수님도 학과에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뭐, 약간은 여러분들 엔지니어링보다는 뭐, 우리가 이제 건축가라 하면 예술가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구속을 받는다든가 똑같은 용어 쓰는 걸 싫어하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다양한 용어가 나와. 그러니까 공부하기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계획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고정적인 거고 확정적인 것보다 약간 유연한 자세,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계획의 과정을 이해하고 건축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암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구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밑그림 정도 그려놓고 그래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게 건축계획 공부고요. 자, 그럼 건축과정 세 번째 봤더니 기초조사 들어가고 기본 계획이 들어가고 기본 설계가 들어가죠. 그럼 보면 뭐가 돼? 기본 계획엔 또 설계자가 또 빠져 있어요. 어떤 분 설계자 집어넣는데, 그렇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큰 밑그림형 이게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겠구나. 설계는 우리가 이제 실설계라고 하는데 실설계 뭐가 들어가? 상세 도면. 그게 뭐냐면 이 도면이 계속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도면들은 CC 설계 단계에서 완성이 돼서 시공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큰 그림을 제가 설명했죠. 그럼 요 내용은 지금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진행할 때도 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출제자마다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용어를 다 외우지 말고 큰 틀에서 이거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다음 건축과정 순서입니다. 다음 가로 안의 내용이 모두 옳은 건 물어봤어요. 딱 뭐가 돼? 처음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돼? 기획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뭐가 나와? 이 거주평가가 나오겠죠. 사업평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 4번이 되겠네. 그렇죠? 4번, 틀리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 그죠? 왜?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한 거잖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주평가 단계, 사고평가죠. 그럼 거주평가가 어디 있을까? 사용을 하고 난 이유가 될 테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이거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틀린 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너무너무나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이 공부를 했는데도 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요 효과죠. 이론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적절한 이론의 근거를 알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문제. 건축과정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이 원래 옳은 게 좀 어렵죠. 응? 옳은 게 어려워. 그래서 한번 자, 어떤 내용이 옳은지 보면 기초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설계 뭔가 이상하죠. 실시설계 어디 와야 돼? 실시설계가 가장 나중에 와야 되는데 먼저 왔죠. 그러니까 틀렸죠. 1번은 그래서 이 순서, 설계 순서가 틀렸고요. 두 번째, 자, 본설계는 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뭔가 이상하죠. 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계획이겠지. 왜 본설계가 될까?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또 이렇게 기본설계, 본설계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단계는 설계 단계, 계획이나 설계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계획 다음에 무슨 단계? 뭐 설계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재에 표현하는 건 뭘 얘기해요? 계획안을 검토하는 건 계획 단계가 되는 거죠. 설계 단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 단계는 설계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시방서가 나와요.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각종 건축, 기계, 전기, 기타 사항 등을 글이나 도표로 작성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과정이다. 하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답이죠? 4번. 자,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한 도면으로 표시하는 이 단계는 뭐가 될까요? 기본 계획이 아니라 실설계 단계가 되겠죠.
실시 설계가 아주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도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 설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답은 3번 체크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주제를 알아봤어요. 그럼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되는 게 조사방법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사방법론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조사 방법론이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 과정을 거쳤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가끔 이제 대학원 과정 거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학부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부를 졸업했거나 이렇게 되면 이 조사 방법론 같은 거 잘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은 대부분 건축가 대학원에서 보통 수업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건축 계획에 나오긴 하죠. 가볍게 나오긴 하죠. 가볍게 나오긴 하는데 이 조사 방법론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이 조사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는요, 전체 프로세스가 있었죠. 이 프로세스 어느 단계일까?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 과정이 있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조사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건축 계획하고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고 조사 방법론이 어디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지? 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종합하는 단계에 뭐가 나와? 이 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이 조사 방법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문헌이에요, 문헌. 그럼 문헌 조사라는 건 뭘 얘기해요? 이미 발간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걸 문헌조사법이라 해서 최소 비용이다 라고 했고요. 다만 기록 문헌 자체의 오류를 피하기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문헌 자체가 출간이 됐는데 건축 같은 경우 법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책이 나올 때는 맞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는 그 문헌 자체를 만들 때 오류가 있었어. 처음부터. 그죠? 근데 그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에 있는 책들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내가, 그쵸? 자료를 조사한다 그러면 얘가 문헌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최소 비용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면담법이라고 있어요. 이 면담법은 아무래도 가고 오고, 그쵸? 차비도 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회답의 신뢰도가 가능하다. 회답. 그게 뭐냐면 다시 물어봤을 때 회답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게 면담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 이 관찰법은 행태법이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글을 잘 이해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떤 특성이 있고, 유치원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공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는 방법을 관찰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법. 이 설문지법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학교 다닌다든가 아니면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 조사 연구자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주거 생활에 중요한 거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게 다 설문지법이거든요. 이 설문지법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설문지가 출력하고 났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문항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라고 다시 회답. 그죠? 뭔가를 우리가 회답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없죠. 이미 조사가 되면 끝이야.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한다든가, 내가 다시 바꿔서 한다든가 하는 게 어렵다 싶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설문지법과 뭘 많이 비교하면 안 돼? 면담법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지도 않고 회답도 어렵다. 설문지법은. 하지만 면담법은 가능하다 했었죠.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험법은 특별한 문제 해결 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디퍼렌셜이라는 의미분별법. 이 시멘틱 디퍼렌셜한 의미분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수굿에 의해 제한됐다라고 해요. 의미분별법, 시멘틱 디퍼렌셜. 그 시멘틱 디퍼렌셜이라는 건 우리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극성이 있는, 그쵸? 이극성이 있는 형용어고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건축, 공간이나 색채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형상이나 색상을 봤을 때, 뭐 아름다워 보이거나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추해 보인다 하는 것도 있고, 약간 보통이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환경에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아주 조용하다와 아주 뭐 시끄럽다, 뭐 중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아주 밝고 쾌활하다. 그 다음에 아주 어둡고 칙칙하다. 어때요? 약간의 공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죠. 무엇으로? 형용어를. 그 형용어를 뭘로 표현해? 형용어를 척도화시켜. 응? 척도화시켜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해서 1번은 가장 낮은 점수, 가장 높은 점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평가하기 위해서 이 평균값이 얼마 정도 나왔을 때 그 공간이나 색채나 그 특성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만약 긍정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나쁘게 나온 것을 뭐가 돼? 개선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항목에 대한 나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선사항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그 설계였구나, 아니면 그 색채였구나, 아니면 이런 느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검토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다 시멘틱 디퍼런셜이라고 그래요. 시멘틱 디퍼런셜 하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할 텐데, 여러분 교수 평가할 때 있죠? 교수님의 말이 뭐 좋았다, 나빴다. 이것도 결과적 뭐야. 이 시멘틱 디퍼런셜 유사한 거예요. 왜? 교수님의 어떤 그런,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점수. 그 나중에 이걸 점수화시켜서, 평가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일종의 시멘틱 디퍼런셜을 교육과정의 어떤 평가표로 이용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극성 있는 형용어를 척도화시켜서 점수표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걸 시멘틱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아나리시스라고 해요. 이 팩트 아나리시스는 이 의미분별법이라 하는데, 이 팩트 아나리시스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내용을 봤을 때, 요인 분석법이 뭘까라고 하는데, 자,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를 구분하고 싶어서 한 강의실에 딱 서 있어요, 제가. 그럼 강의실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의 학습 태도는 뭘로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점 볼 수 있어요. 여러 공통성이 있을 거야. 일단 제가 무슨 생각해? 남성과 여성. 어때요? 남자들, 여학생들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을 또 뭘로 구분할까?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냐면 공통성 있죠. 굉장히 많은 이 변수들이 있는데, 설계 변수, 이 변수들의 공통적인 것들, 특성들을, 유형을 그룹화시켜요. 그룹화시켜서 하나의 구분을 하면 그것을 팩터 아나리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공통성 있는 것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 맵이라고 있는데, 이미지 맵은요, 자, 이미지 지도라 그래요. 이미지 지도라 그래서 설계할 때, 특히 여러분이 이제 어떤 큰 계획안을 다루거나 할 때 현장 조사를 해봐. 현장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조사하는 땅이 있고, 뒤에 뭐 산이 있고, 이렇게 그 앞에 뭐 강이 있고, 이렇게 그 주변의 여건을 뭘로 이미지 지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 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여기 갔더니 여기 전봇대가 한쪽에 있었고, 고압선 이런 게 있었고, 여기 일부 옆집의 경계에 어떤 뭔가가 이렇게 조사할 내용이 있고, 도로의 접근로일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뒤에 먼 산이 있어서 여기도 뭐 북쪽도 견만이 괜찮고, 여기 한쪽에 뭐 이렇게 그 좋은 조건이 이렇게 이미지 지도로 그리는 이런 방법들, 이런 걸 이미지 맵이라고 해요. 조사 환경 대사 조건을 우리가 이미지로 남겨서 조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POE. POE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볼게요. POE. 중요한 얘기죠. 거주 평가라고 했어요. 이 거주 평가를 해서, 이 거주 평가를 할 때 설문 행태 조사 등을 포함한다. 행태 동그라미. 왜? POE를 할 때 우리가 여러 번 설문지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연구원들이 행동과 태도를, 주민들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자들의. 그래서 행태법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O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주평가, 굉장히 조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행태법도 포함할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행태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음 조사 항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어휘 차이 척도법, 세멘틱 디퍼런셜 스케일은 이극성, 밑줄, 허용하고 밑줄. 그쵸? 뭐 특별히 하자가 없네요. 자, 요인 분석, 밑줄,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 기초, 상관관계는 이렇게 공통성 있는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계 조사 방법이고, 세 번째, 고주 평가는 건물을 짓고 난 후 실제 이용자가 평가하고 향후 일일성이 높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유사성이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는 거예요. 살짝. 우리 살짝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제가 여기다. 유사라고 썼잖아. 그죠? 지금 쓴 거 아니죠? 아까 쓴 거죠?
요거. 이거 뭐냐면 유사성. 생각해봐. 아파트 조사했으면 아파트에 적용해야지. 아파트 조사한 결과를 어디다가 저기 국제공항에 조사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유사성이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이 평가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자, 다시. 그 다음에, 뭐 4번은 특별히 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조사항법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1번 팩토어널시스. 공통적 구조를 요인으로 발견했다. 밑줄 긋고 관찰법, 설문이나 면담이 어린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설문지법, 설문집계 후 추가질의 회답 신뢰도 확보가 어렵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네 번째, POE, 행태조사는 포함하지 않는 게라 행태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건축 과정 및 설계도서예요. 이 건축 과정만 쓸게요. 복잡해 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설계도서가 또 중요하니까. 응?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 건축 과정은 아까 공부했고 설계도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국지군의 어떤 큰 틀을 보면, 뭐 지방직에 22, 24년도에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 지방직에 많이 나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설계 그 중요한 요점 정리를 보면 설계도서 작성 예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설계도서가 뭐예요? 설계도서는 설계도면보다 이제 큰 광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서에 보면 설계도면도 있을 수 있고요. 각종 구조계산서 같은, 그죠? 구조 계산서라든가 뭐 장비 계산서라든가 이런 계산서가 있을 수 있고요. 장비.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비 시스템 장비 이런 계산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방서가 있어요. 시방서. 시방서. 그 시방서라는 것은 시공의 방법을 기술한 글들이에요. 시공에 관한 방법을 기술한 어떤 서. 그쵸? 책이 되겠죠. 그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될 텐데, 자, 이런 게 나와. 근데 시방서라는 게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우선이 뭐야? 공사시방서. 제일 중요하죠. 공사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도면. 우선순위예요. 설계도면. 그 다음에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예요. 응? 표준시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출내역서. 그러면 현재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그럼 현재 보세요. 이 공사 시방서라는 게 가장 우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시방서에 보면 뭐 공사 시방서,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방서 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그 시공학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제 시공학 들으시면 아마 시방서 규정을 많이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KCS라고 하는 KS의 C자가 컨스트럭션이니까, 현재 표준시방서, 국가 표준시방서가 있어요. 국가가 이제 표준으로 정한 거, 그쵸? 코리아 스탠다드로 정한 국가 시방서가 있고요. 이 전문 시방서 뭐가 있을까? 전문 시방서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아마 여러분들 시공학 들으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LH공사 아시죠? LH공사나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자기네 그 어떤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공정의 시방서를 만들어 놓는 게 전문 시방서예요. 그래서 LH공사라든가 SH공사처럼 이 공공공사는요, 공사라는 거 아시죠? 이 공사에서는 전문 시방서 같은 걸 만들어 줘요, 자기네. 그러면 공사 시방서 뭘까요? 공사 시방서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KCS라는 게 국가 표준 시방서가 있고요. 자, 이 KCS를 기본으로 뭘 만들어줘요? 그 공공기관이 전문 시방서를 만들어요. 모든 본인들이 해야 할 모든 공정이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럼 이 전문, 여기서 나중에 뭐가 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강남구, 그쵸? 강남구 논현동, 응? 논현동에 아파트 현장이 있어요. 그쵸? 그 논현동 아파트 현장이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현장에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이 현장만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공사시방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시방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엇에 표준시방서에 근거로 했고 전문시방서에 근거로 했지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는 공사시방서죠. 시방서예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뭘 우선으로 할까? 공사시방서겠지. 왜? 그 현장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자,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 뭐 중심에? 공사시방서 우선으로 해석을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구나.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시범 같은 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 금방 알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가 설명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다음 공사시방서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1번.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공사시방서는 중간 설계 및 실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등등등 기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공사시방서와 산출 내역서 설계도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산출 내역서 뭔가 이상하죠. 순서는 뭐가 돼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산출 내역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답은 3번. 그렇죠? 네 번째, 특별히 하자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건축의 기획 설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 나왔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조사 분석한다, 밑줄. 두 번째, 건축주의 어떤 협의 조정. 세 번째, 건축 목적 등 종합적 검토하고. 네 번째, 부지 사용에 관한 마스터 플랜, 스페이스 플랜 작성하고.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설계도면 확정한다? 관계가 없죠. 설계 도면을 확정하는 건 어떻게 될까? 도면을 확정하는 내역이 뭐가 될까? 설계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지 기획 단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3번 문제. 자, 설계 과정은 계획 설계, 실설계, 기본 설계 등으로 구분하고 이 단계에 수행하는 설계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설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기본 설계는 인허가 정도의 설계도서 작성을 포함하고 시설계는 착공 신고를 위한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한 이러한 단계의 작성이 포함되는 거고. 세 번째, 실시 설계 단계는 구체적인 공사 및 내역서 및 산출 내역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되죠. 왜? 우리가 자 볼게요. 자, 현재 시공을 하기 전에 뭐를 할까? 실설계가 단계가 되면 상세한 도면이 나오면 여기다가 내역서, 물량 같은 거를 우리가 확정이 됐죠. 물량이 확정되니까 확정된 물량에 비용 같은 걸 태워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당연히 실설계 단계에는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 산출 내역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 단계, 요 이전 단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확정되지 않지만 계략적인 어떤 비용을 산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최종의 어떤 고정된 어떤 명확한 산출 내용은 요 실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이죠. 3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강의의 흐름들이 있어요. 이 강의의 흐름에 따라 제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의 내용과 유사하게 계속 아마 강의가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